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정필승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장유민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특이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 너무 귀여워. 보여주세요. 너무 너무 러블리. 귀여워. 잘 안 보여. 고양이의 일어나서 고양이 보여줘요. 식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러블리 스윗. 집사님이세요? 그럼요. 그만 좀 까세요. 고양이 아빠입니다. 그만 좀 가세요. 네. 저한테 털이 묻은 것처럼 보이는 건 고양이 털입니다. 아, 참 또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어우, 농담을 정말 투척해 주시는 재밌네. 네, 고양이 집사님. 네, 오늘 재밌는 토론 부탁드리고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한가하게 지내세요?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이제 네. 직후에는 멘붕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나는 정말 우리 김부겸 총리님이 되실 줄 알았다. 난 네. 두세 표 차이로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했더니 그러니까. 댓글이 이거 봐라 우리 대구를 뭘로 보고 이런 댓글이 있어서 진짜? 그래서 어머나. 아닙니다. 예. 마상이지만 요새 멍든 가슴 많아요. 네, 네. 또 민주당이 지금 뭐 여러 이슈도 있고 해서 음흠. 지금 제가 어쨌든 당 입장을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비공개 최고도 열심히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는 김부겸 총리 지방시대위원장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다. 수락하십니까? 아니 그 인사평 뭐 이런 이제 예. 서열이 그 예. 이제 낙선하신 거의 직후부터 기자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냥 아마 정말 통합의 정치의 하나의 리더십을 보여준 전형적인 정치인이고 상징적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 자리 가셔도 좀 어울리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정치 토크 하기 전에 생명수와 같은 광고부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광고는 주디메르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디메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우리 피부는 땀 흘리고 늘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친 피부에 깊숙이 전해지는 피부 에너지 충전이 꼭 필요합니다. 무너진 피부를 심폐소생해줄 대박 아이템. 네, 중장년층 사이에서 효과 제대로다 라면서 난리난 입소문 대란템 바로 주디메르 신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폭염에 지친 피부의 길을 열고 차오른 탄력을 잠그다입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 쓰신 누구신지 이런 분들 상 줘야 돼요. 너무 재밌게 쓰셨어요. 완전히 문청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기막힌 열고 잠그는 공식 덕분에 여름철 텅 빈 피부 속에 탄력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로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단 1주 만에 피부 자생력이 무려 79.12%나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피부 나이를 되감아주는 탄력 에너지 그 자체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독 프로모션으로 무려 8만 원 파격 할인이 들어간 역대급 혜택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만족을 못 하신다. 그러면 이 사장님 참 특이해요.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써봤는데 별로다. 그러면 물론 그냥 100% 환불 보장해 드릴 만큼 그만큼 자신 있는 상품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안 써볼 이유가 없다. 일단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네, 환불. 네, 가격 좀 네. 알려주세요. 근데 블랙 컨슈머 되시면 안 되고요. 좋으시면 계속 쓰셔야 됩니다. 아마 써보시면 야 이거 진짜 좋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번 발라보세요. 어, 네. 제가 발라봐도 쓰고 돼요? 있잖아요. 오, 제가 쓰고 있잖아요. 산증인. 환불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 정말 써봐도 돼요? 야, 우리 변호사님 하나씩 다 사보시네. 내 돈 내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네, 그렇죠. 고양이 식비뿐만 아니라 조금 또 이렇게 남으면 화장품도 사서 써주시는 센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 피부를 보고 믿고 써야 되겠네요. 나날이 그럼요. 좋아지시는 주디메르 상품.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하시거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시면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라이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저도 쓰는데 너무 좋아요. 아, 저 왜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적으셨는지 지금 발라보고 알았어요. 불만족 할 수가 없어서. 진짜? 진짜. 써보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목에도 맞아.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분장실 선생님들이 막 이러저러 꿀팁도 주고 하시는데 이거를 목에 발라야 되겠다. 그리고 되게 촉촉해가지고 되게 수분감이 확 이제 진짜? 느껴져요. 아, 이거 진짜입니다. 장 변호사님 우리 홈쇼핑하자. 먹는 너무 잘한. 먹는 거 환영. 네. 자 팟빵 광고주 여러분들 먹는 거 환영입니다. 잘할 장 수 변호사님이랑 있어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자, 잡사바. 잘 먹을 수 있어요. 잡사바 다음으로 발라봐. 잡사바 발라봐. 주디메르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진짜. 너무 좋아서 저도 매일 아침 주디메르 쓰는데 여러분들께 진짜 강추입니다. 특히 우리 장 변호사님은 좀 연세가 젊으시니까 그런데 저처럼 50대 엄마들한테 진짜 추천드려요. 정말. 저도 너무 내일 좋아. 모레 써보세요. 50입니다. 네, 그래서 바르겠습니다. 안 밝혀도 돼. 내일 모레 네. 50이시죠? 저는 엊그제 50이었어요. 빌어먹을.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살만합니다. 50 넘어도. 네.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발언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의 선택이 패배로 끝날 것이다. 필연적 패배. 여기에 많은 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꼭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됐을까? 그리고 과거에 매불쇼에서도 공개했지만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 고비고비마다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그야말로 정치적 동지로서 애정을 가지고 괜찮다, 견디시라, 함께하겠다 이렇게 지지 응원했던 동지인데 저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셔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장 변호사님부터 들을까요? 이게 제일 좀 귀에 꽂혔고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게 이른바 필연적 패배인데 네. 이 맥락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마 정계 개편을 생각하는 것 같다. 네. 그 정계 개편이라 함은 이제 외연 확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패배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로 제가 이해를 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표방해왔던 방향성과 그 지향에는 외연 확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어떤 지지층 구조로는 항상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고정적인 지지 양쪽에 한 뭐 20-30%가 있고 중도층. 그럼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공고하게 그 맥락에서 나온 게 이를테면 구조적 다수라는 단어였고 그래서 1.5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처럼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굳힌 부분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전 대단히 공감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건 정책과 인사예요. 그래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폭넓은 부분이 펼쳐지고 있고 또 인사도 물론 어떤 뭐 반대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그 방향성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의 이 보관을 좀 따라잡진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정 변호사님?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때까지 굉장한 뭐랄까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지주라고까지 하기보다 위안을 주신 분이죠. 신경 안정제. 그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우선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이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악담인지 아니면 충고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해왔던 과거를 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위안을 줬었고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데까지 얼마나 역할을 해왔었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급브레이크라고 생각해요. 운전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한 번쯤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의 보관을 제3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보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반대를 어떻게 소화해내는가가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보장돼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나는 선이야. 선이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낳을 거야.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유시민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그 우려를 표하는 거는 그걸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항상 진실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단지 공격이다, 뭐 음해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된다고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하시기보다는 한 번쯤 돌아보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청와대의 기본 방침 원칙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 개혁 왜 이렇게 더디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계 개편 플러스 이제 인사. 그 청와대 또는 뭐 다른 너무 좀 극단적 보수에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자꾸 데려다 쓰는 거야? 이를테면은 최근에 이제 낙마하게 된 이병태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인요한 적십자사 총재 그리고 그 전에 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등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낙마하긴 했고 여러 가지 도대체 방어가 불가능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여쭤보면 첫 번째 검찰 개혁 왜 이렇게 더디냐? 두 번째 정계 개편 나눠서 저희가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입이 아파요. 입이 아프고 지친다 이제. 그래서 빨리 이 장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고리가 10월 2일에 있는 중수공소 분리. 그에 앞서서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 이것은 그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없다. 검찰의 이제 수사권은 없다.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이 또 바뀌는 것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렇게 피해자가 있으면 어떻게 경찰의 암장을 어떻게 할 거야. 보안 수사권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예외적인 경우에 성범죄, 민생범죄 이런 거 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또 생기고 있어요. 오늘 뭐 잠시 후에 소개할 갤럽 조사에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경찰의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유지가 필요하다 61,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서 전면 폐지가 23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63에 보면 단서가 여러 개가 붙잖아요. 보안 수사 폐지 그리고 뭐 암장 방지. 그럼 저라도 거기에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냥 전화 받았으면.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받는 이 논의의 흐름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건 불가역적이에요.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이제 검찰은 없어지고 공소청이 가는데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 자체는 이제 불가역적으로 그 논의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뭐 당론이냐 아니냐, 뭐 추인이 있었냐 아니었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던지는 함의에 대해서는 이거 이렇게 안 될 거야라고 하면 안 돼요. 시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사를 봐도 이게 그냥 혼재돼 있고 두루뭉술하게 보안 수사권을 행사했으니까 이렇게 암장될 뻔한 걸 들춰냈네. 그래서 제가 뭘 보안 수사했는지를 찾아봤어요. 기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뭘 보안 수사했는지. 보안 수사했다는 건 검찰이 직접 장윤기를 불러서 조사했나요?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당사자들 불렀고 뭐 이렇게 막 본인들이 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압수물 분석을 하고 통합심리 분석 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도 공소청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상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에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검찰 이름을 없애니 아니 그거는 부차적 검찰 이름을 없앨 수가 없어요. 헌법을 그대로 두는 한 그리고 영장 청구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헌법을 손을 대겠습니까? 네. 그럼 그 정도 권한이 일단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사권을 줬을 때 민생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 있다. 저 거기에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생 범죄로 한정을 해서 공소청이 수사를 해 네. 직접. 그게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나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횡령 범죄를 수사를 해. 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쫓아. 정치권으로 흘러갔네. 이거 동일한 범위에서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가장 큰 문제는 특수수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개시권이 없고 특수수사가 없는데 근데 동일선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뻗칠지에 대한 제어 장치 지금 얘기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사 기소 이 분리를 해가지고 공소청의 기소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는 좀 불가역적으로 못을 받고 네. 그러면 보완은 해야 돼요. 검찰이 만능이 아니었듯이 경찰도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도 그냥 선이라고 네.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상호 통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생각한 결론은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정권 송치 그러니까 기록을 보내면 그걸 갖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권 성취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적인 그런 입장인데 입장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정권 성취라는 거는 말이 좋아서 정권 성취시 사실상 일본의 검사 제도와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권 성취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네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과 검찰 수사관들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이거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권 성취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사실상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좋게 볼 수가 없고 장윤기 사건 기사 수를 홈플러스 기사 수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장윤기 사건이 더 많습니다, 기사 수가. 그렇게 언론에서 깔아버리고 난 다음에 어느 게 맞냐라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그는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 보통 이제 의료계에서는 informed consent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의 사안에 대해서 무언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의 차이도 잘 몰라요. 이해 잘 못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프랑스인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유럽 국가들 상당 부분이 수사권이 검사한테 남아있다 막 이런 주장 나와요. 걔네들이 말하는 검사의 수사권이 수사 요구권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거 이상 있는데 경찰에 전화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얘네들 그걸 따로 분리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없으니까.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들이 혼재되고 내용이 혼재되고 하니까 답변하는 사람들도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 장윤기 사건에 흘러가고 김건희가 터지면 김건희 흘러가고 그리고 이게 보안 수사권으로 되기 위해서는 장윤기 사건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었다면 해결이 안 됐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우선은. 그게 없고 그리고 저는 정말 검찰이 양심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본인들이 지금까지 민생, 여성, 장애인한테 그렇게 따뜻했습니까? 제가 한참 정치인들 사건이 많이 날 때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치인이니까 뉴스라도 나지. 대부분 사람들 뉴스도 안 납니다. 정말로 지금 뭐 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거 검찰이 기소했다 무죄 판결 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안 봐요. 그런 걸 안 보고 무조건 검찰한테 뭔가를 줘야 된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뭐 경찰이 여성이라든지 민생 범죄에 대해서 엄청 따뜻하고 이런 건 잘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생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쿠팡이 생기면 여성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기마귀가 생깁니까? 청산갈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라든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로 수사 검사가. 근데 정말 그런 거는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쏙 빼놔. 김건희 수사 무마는 쏙 빼놔. 거기
도이치모터스 틀림없이 주식 투자했다가 피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피해 본 사람들 인터뷰 하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선택적으로 뉴스를 선별하고 선택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선택적인 답을 내리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검찰이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이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았던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이건 혐오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뭐 경찰이 하면 뭐가 어쩌니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경찰에 대한 혐오에 가까워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정,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 존재하지도 않는 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민주당이 다음번 총선에 이른다. 그러면 정당이 정당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2번 선출되고 국회가 2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 분리, 검수완박을 상징으로 내세우고 약속으로 내세우는데 이걸 못 지키면 그 민주당이 그때는 정권을 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원래 보안 수사권이 3번이었는데 좀 땡겨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첨예한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저도 사실은 이 보안 수사권, 저는 뭐 법조인도 아니고 뭐 검사도 아니지만 하여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 취재 기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뭐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랄까 전선이 되게 다양해지고 산만해진달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 어르신들이 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백낙청 선생님까지도 나서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인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5가지 의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지사가 된 전직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께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 당론으로 의결은 안 했지만 대체로 민주당 안에 퍼져 있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바삐 가야 될 의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소위 민변을 비롯한 피해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만 이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 다음 총선에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몇 개가 터지면 민주당 정권도 총선 때 대패한다. 이제 이런 정치적 압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오고 있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뭐 수많은 형사 사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네. 한 사건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피해자 대리하고 이래 보면 제가 굉장히 한 검사한테 되게 직업윤리에 충실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였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좀 이제 들여다 보려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는 또 그 특정 범죄에 대해서 특화된 전문성을 축적하면 블루벨트 뭐 블랙벨트 뭐 이런 걸 주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나중엔 그 이제 여성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수사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여성 단체나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걸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이제 여변 소속이기도 한데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경찰은 수사기관이라기보다 이제 민중의 지팡이 입직 경로가 또 다르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이 뭐 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도 얘기하시는데 감형 조사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거칠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축적된 불신 같은 게 이 논의에서 아예 제거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얘기를 뭐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 신청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그쵸. 됐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그리고 장애인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본인이 막 이렇게 변호사 만나서 지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3자가 어떤 수월하고 신속한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나서준단 말이에요. 그게 고발이에요. 피해자가 아닌데. 근데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못해? 이런 거는 대단한 분노를 이분들한테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면 여기서 막히는 거야? 제도 설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정권 송치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내가 고발해야 되고 내가 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제도가 되게 명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사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경찰을 완전히 신뢰 못하겠다는 깔려 있잖아요. 예. 거기는 경찰 뭐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두둔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사를 거칠게 하고 법리 적용을 제대로 나이스하게 못 해오고 이런 걸 실무에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논의가 되는 동안 경찰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축적해 왔다고는 아직은 보여지지 네. 않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법조인은 빨리 거기에 이제 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무능과 유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입직 경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달랐던 네.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책 없이 의도가 있다. 이래선 안 되는 거고 제도로 고발인에 대한 이의시청권도 주지 않으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한 매듭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사후 통제로 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서 저는 제 나름의 위험을 보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피해자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면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 당했으면 그 사람 다 피의자고 잠재적 피고인이고 잠재적 범죄인인가요? 어떤 대상을 단지 여성이라든지 약자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잠재적 가해자로 지금 이미 프레이밍을 잡아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일지 가해자일지 어쩌면 이 사람이 무고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국가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발전해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피의자 보호예요. 아니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 혹은 뭐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나는 단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피해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었으면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여자가 여자를 고소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약자가 약자를 고소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성범죄 이야기하면 그럼 남성 성범죄 피해자는 어떡할 거예요? 요즘은 남성 성범죄 피해자도 많습니다. 애매한 애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도저히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게 우선은 그동안의 검찰이 그들한테 그렇게 친절했는가.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을 수사를 하기도 전에 어떤 사건을 보기도 전에 너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야. 고소인이 여성이네. 이 사람은 피해자네. 피고소인이 남성이네. 이 사람은 가해자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떡합니까? 네. 사건을 증거 자료를 보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 사람은 피해자고 이 사람은 가해자인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 이 편견을 갖기 때문에 검사가 문제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 편견을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백낙정 선생님이 개혁적인 여성 단체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일부 존속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범죄 사건에 둔감하기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대동소이한 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 땅의 기득권자들의 뿌리 깊은 관행인데 앞으로 수사당국과 공소당국, 재판부 그리고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개선하고 끝내 뿌리를 뽑아야 하는 과제지요. 경찰이 미덥지 않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어떤 형식으로든 살려놓자는 근시안적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는 경찰 수사의 첫 단계부터 이루어져야지 검찰의 수사 관여의 단계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 보안 수사권이 주요하게 거론된 적이 없다. 피해자 권리의 강화에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수적인 양 끌어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전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성안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권 온존을 위해 들러리 서는 격이 되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제가 이제 했던 사건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음. 김학의 사건이었어요. 네. 그 여성분들을 대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분 중에 예. 한 분. 우리 장 변호사님이? 예, 예. 예.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이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을 이렇게 엿먹였구나. 왜냐하면 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으니까요. 뭐 가르마를 일로 탔네 절로 탔네 김학의 사진이 많네. 그냥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감춰야 되니까. 나중에는 피해자로 입건을 하면서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 수사 다 무죄 받았습니다. 다 무죄 받았어요. 싹 다? 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최후 변론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옆에서 들으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런 투명상자에 집어넣고 벌레 취급을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내가 진짜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피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했어요. 검찰 두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을 뒀을 때 지금 경찰이 장룡희 사건이 이렇게 그건 너무너무 비난받아 마땅한 짓이에요. 저는 이 경찰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케이블카 이런 부분. 그런데 이 검찰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커 보인다고 이게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안 수사권으로 피해자 구제가 완전히 살아나느냐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는 반대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왜냐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길을 저희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경찰을 보완하는 그 방식은 직접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단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니까. 물론 보안 수사 요구도 하는데 실무에선 그리고 경찰 거의 대부분 보안 수사 요구받아가지고 하지 검찰이 현장 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일부 사건 본인들이 꽂힌 사건에 그 난리를 쳐왔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재성 그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을 보고 한 거 망각하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제도 설계를 하는 네. 거 어떤 문제점과 어떤 시대 정신과 어떤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수사 기소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일반 필보들이야 당장 눈앞에 이 광주에서 있었던 강간 살인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도 있죠. 여기에 관심이 더 가죠.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책임감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검찰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가. 자 앞에 잠깐 청산갈리 막걸리 살인 사건 이야기했었는데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를 했는데 그 사람을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하고 그 사람을 무고죄로 협박한 다음에 아버지 살인범으로 어머니 살인범으로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검찰이 언론에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딸하고 아버지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를 죽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여성이었고 그 사람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여성이자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살인범의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했는데 이거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 책임 안 졌어요. 최소한 이런 것도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돈 가치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별도 떨어져서 봐야 되느냐. 최소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망각하고 지금 당장 장윤기 사건이 있으니까 검찰한테 뭘 줘야 된다. 검찰한테 못 준다고 하면 검찰 혐오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 현실을 보면 정말 좀 암담하고요. 아니 전 세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검찰만 못 하냐고요. 왜? 제가 잠깐 의사 모드를 변할게요. 사람 왜 꿈을 꾸는지 아세요? 잠을 깊게 못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 뇌는 워낙 가속성이 높다 보니까 뇌세포 중에 시각세포가 절반이야. 근데 잠자는 동안 시각세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뇌는 시각세포에 딴 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잠을 깨면 그 시각세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짜 정보로 꿈을 꾸고 있어. 너는 시각이라는 능력을 보존해야 돼. 이렇게 해서 꿈을 꾼다가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이야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의사 모드. 제가 이 이제 다시 변호사 모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검사가 검사의 역할을 잘하려면 검사의 일만 해야 돼요. 수사한다고 깔짝깔짝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고 자기네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수사만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고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우리나라 검사들 뭐 했습니까? 경찰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수사해서 다 가뒀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진작 수사해서 가두든지 그 네. 부패 카르텔을 진작 자기들이 다 끊든지 끊든지 해야지. 해야지. 그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경찰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 모르시죠? 그 무능함을 누가 만들었고 그 부패함을 누가 만들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 개시 못하니까 이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 정도는 하게 해야 된다. 등사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부패 경제 등자라 등. 네, 등 하나로 다 살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수사 검수 완박이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의 부활로 이어져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이 흔들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수사 기소에 대해선. 그래서 그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3월 16일에 1월에 막 그 조직 개편 있을 때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그게 보안이 됐든 별건이 됐든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6일에 밝혔고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지난 3월 16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 바뀌었다. 저는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기소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이런저런 뭐 또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막 이상한 법안이 올라오고 또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인데 어떻게 또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 이러니까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이런 건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리를 확실히 끝내서 끝! 이게 그만 얘기해. 이게 우리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네. 공수처 맞아. 그 법안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려우니까 개혁이고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군데군데 일어나는 이런 부침이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실패의 상징이라든지 안 된다라는 그쵸.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유시민을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 유시민을 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공소유지를 절대 수사권을 절대 검찰에게 주지 않았다고 약속했다라고 여러 번 밝혀요. 네.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네.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했던 패널들이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그걸 원한다 였거든요. 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논리를 세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본인들 말로 어떻게 스스로 반박을 할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이제 전권 송치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국회에서 박은정 의원하고 정성호 장관 간에 이제 설전이 좀 있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전권 송치에 대한 양쪽의 입장 듣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구조가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예. 재수사 요구든 보안수사 요구든
그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1%를 갖다 1분 더 드릴까요, 박은정 의원님? 그 1%를 네, 봐야 1분 더 됩니다. 드리세요. 예. 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결정을 뒤집는 게 0.73% 정도 됩니다. 재수사 요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지금 성폭력 사건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저 사건이 성폭력 사건입니다. 저 사건의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김학의 사건의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당시에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검사가 보안 관련됐기 수사로 때문에 문제지만은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검사 관련이 문제가 아니죠. 검사와 관련된 사건도 저렇게 하는데 일반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구조가 똑같은 구조 수사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똑같죠. 검사들이 지금 저 검찰 사건을 수사 안 저렇게 합니다. 은폐한 이미 이유는 중수청 공소장 대한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가 사건을 없습니다. 은폐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 무슨 같이 말씀 가지고 있기 하십니까, 그게? 때문입니다. 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수청 공수처는 그래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검사에게 사건을 공수처도 주는 만들어져 방식으로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아니,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좀요. 네. 네. 지금 뭐 같은 민주당끼리 말할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박은정 의원님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아 박은정 의원님은 아유 파란 옷을 입은 서영교.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예. 자 중요한 것은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 무슨 수사권이 있냐라는 게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수사에 개입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정권 송치를 둘러싼 이제 양자 간의 이제 논란인 건데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매듭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 송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이 암장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은 암장될 수는 없었어요. 일단 그 현장에 대한 목격자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로 안 넘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라는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강간살인이야 살인의 이제 그 의율 법리 의율의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의 증거 은닉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는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 어떤 절대 선도 한번 상정을 해봐야 되니까요. 의도를 갖고 그 사건을 묵혔어. 그런데 고발 사건이라 이의도 못해. 그러면 아무도 못 들여다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피해자 면접권 이것도 대안으로 나와요. 검찰에 공소청에 직접 면접을 한번 신청해 본다.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미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박은정 의원의 문제 의식은 그거 같아요. 일단 송치 의견이든 불송치 의견이든 어쨌든 무혐의 의견이든 다 공소청으로 보낸다. 사후 통제를 받게 했을 때의 부작용은 이 사건 이렇게 수사해, 저 사건은 저렇게 수사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 거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정권 송치를 안 하면 아예 이런 암장에 대한 우려는 어떤 걸로 보완할 수 있을지도 의원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보통 이제 사람들을 속일 때 단순한 개념을 나눕니다. 자꾸. 보안 수사니, 별건 수사니. 별건 수사니, 그리고 이제는 수사 개시, 수사 종결을 또 나누려고 해요. 고발 사주 사건은 벌써들 잊으셨어요. 고발 사주. 굳이 개시권 필요 없어요. 한두 사람이 대신 고발이 좀 되는 거예요. 정권 송치 위험성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정권 송치를 제가 좋게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자기네들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다수당이 바뀌면 자기네들이 언제든 귀환할 수 있게 몸집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봐요. 정권 송치로 해야만 암장 사건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통제 충분히 가능해요. 경찰은 못한다라고 하는데 확인된 적이 있어요. 한 가지는 확인된 적이 있어요. 검찰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우리는 확실한 오답을 하나 알고 있어요.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 오답. 네.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줘서 안 되는 오답을 알고 있어요. 왜 자꾸 오답으로 찾아가요? 확인된 적이 없는 걸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아, 참
저희가 검찰 보안 수사권만 딱 한 꼭지 다뤘는데 10시 58분이에요. 진짜 뜨거운 예, 이슈. 정말 뜨거운 이슈. 근데 아직도 이제 이 논쟁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그 해왔던 그 논의 구조를 여기서 실종시켜서는 안 되고 맞아요. 가져왔던 것을 그대로 끌고 가서 관철하는 힘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의한 피해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들의 무도한 태도. 뭐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재창의형으로 들리네요. 이런 뻔뻔한 태도. 그리고 그 뭡니까 저기 그 5천만 원짜리 관봉권 띠지. 그 관봉권 띠지 때 나와서 이거 마이크 세우고 물론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보안수사권 주자 말자 결정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그릇된 수사 관행에 의해서 무도하게 발생했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 사라지고 장윤기 건 하나 가지고 똑같이 또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형해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매듭을 지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뭐 사이비 예언자, 문어보다도 못하다, 지식 돌파리 뭐 온갖 이제 비난과 욕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DJ 5년 내내 그렇게 흔들었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하필이면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토론회 하는 날이에요. 그날 MBC 라디오 뉴스사이킥에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물어봤더니 유시민 작가가 먼저 나오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매불쇼보다 뉴스사이킥이 먼저 섭외를 했는데 기일이 이렇게 잡혔다. 그래서 내주 목요일에 출연을 할 텐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올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시민 작가의 이런 비평 활동은 멈추지 않겠죠. 네, 본인이 정권 내내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이사장직이고 노무현 재단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발언하는 게 좀 제약됐다라는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서 난 참전하겠다는 취지를 했을 때 그 참전의 대상은 일단은 1차적으로 전당대회로 보였고,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아마 레드팀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정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쓴소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 어떤 톤을 쭉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뭐 새겨들을 말한 말이 뭐 없다 이렇게 폄훼하는 거엔 동의하지 않는데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봐도 못하다는 게 어떤 인신공격성이라기보단 이 유시민 작가의 이런 예언은 틀려야만 하게 된 거예요. 우리로선 민주당으로서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데 그 예언이 실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유시민이라는 작가의 그 역량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 책을 보고 막 이러면서 네. 이 갖고 있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피드백으로 또 자기의 잘못을 진짜 이제 좀 극복하는 게 진짜 큰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도 그러니까 23일 이 방송 출연에서도 이 피드백 저는 대단히 공감이 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동지가 언어가 아니라는 네. 거. 왜냐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동지의 언어는 아니라는데 전 동의해요. 네. 동지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 이야기했어요. 매불쇼에서 내가 정말 이게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음은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어요. 원래 레드 팀이 원래 그래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주요한 전문직도 있잖아요. 네.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 하지 말라는 직업들이에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원래 자문을 하지. 교육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뭘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전문직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뭘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전문직이에요. 레드 팀의 역할이라는 거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유시민 이사장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이분을 마음에 두고 이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지적이 들을 만한 부분, 새길 만한 부분, 내가 반영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지나치다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견된 멸망, 뭐 실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표현이 상처를 입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다 대놓고 뭐 문어만 또 못하다 뭐 어쩐 뭐 그 유시민 이사장님의 평론의 자유가 있듯이 그 사람에 대한 비평의 자유도 있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참 재밌는 게 이분에 대한 그런 비평이 유시민의 몸값을 오히려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 사실 이제 유시민 작가의 독설에 가까운 그 김남준 의원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작가를 노무현 정부의 이제 강준만 교수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키아벨리즘적 비판, 그러니까 뭐 욕 먹는 거는 전부 아랫사람 시키고 좋은 거는 자기가 나와서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즘적 지도자라고 직격을 했는데 김종대 의원이 얼마 전에 쓴 그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을 통해서 그마저도 강준만 교수가 했던 이야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가 2004년 8월에 어떤 글을 썼냐면 노무현은 예전의 노무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왜냐하면 응원했었으니까. 그는 어느새 어설픈 마키아벨리가 되었다. 조악한 이분법을 휘두르며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선동가가 되었다. 노무현 일행은 지금 증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 네. 말은 강준만이 한 게 아니고 마키아벨리가 한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준만이 인용했던 것을 비슷한 그대로. 상황에서 비슷하게 인용을 한 걸 가지고 이 사람 따라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레드 팀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레드 팀은 레드 팀의 역할이 있고 어떤 일이 성공하는 데는 레드 팀의 역할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FTA 노무현 대통령일 때 너 반대하지 않았냐? 자이툰 부대 파견 너 반대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드 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이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처음 안대로 갔으면 전투병이 전투 지역에 파병될 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전투 지역으로 비전투병이 갈 수 있었던 거 공병이 같은가 그때 아무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고 한미 FTA도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광우병 소고기 집 촛불 집회 사태 거기에 후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그대로 비판합니다. 저 바보들 우리 미국산 소고기 안심하고 먹잖아. 광우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나와서 사람들이 36개월령 미만으로 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하고 뼈 조각이 안 들어있는 고기를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레이드 어떤 일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가지고 레이드 팀의 비판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DJ 때 흔들었다고 하지만 그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DJ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퇴임 후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잔소리 덕분에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쩌면 강준만의 역할을 유시민이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강준만이 했던 말 유시민이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강준만이 했던 말을 유시민이 하고 있으니까 너는 뭐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난이죠.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김종대 전 의원의 이제 판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하려고 했던 개혁들을 지지층이 이제 돌아서고 지지율이 빠지고 하면서 뭐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역대 대통령 동기로 비교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악이었어요. 22%. 그렇죠. 20. 예. 근데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개혁을 실종시키게 할 거냐? 이제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김종대식의 충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검찰 개혁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한 원고를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하려던 이야기 정계 개편 그 실제로 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계 개편의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이 기획은 결국은 실패할 거다. 필연적 실패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90년 3당 합당을 예로 들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네. 실제로 정계 개편이 추진이 좀 되고 있어요? 저는 기사 오늘 조선일보에서 네. 보고 민주당 내부 인사의 그 네. 직접 워딩으로 이거 뭐 분당 수준으로까지 갔다.
희망회로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막 분당 이러는데요. 네. 민주당에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요. 열린우리당 그런 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정계 개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키로크라고 그분도 최근에 이제 정당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에 SNS에 올리신 게 좀 화제가 돼서 저도 받아서 봤는데,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역할이 정확한 이념 지향과 뚜렷한 정체성 그리고 그런 부분을 견인해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정당의 본류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뭐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기서 너무 많이 나아간 거 아니냐가 저는 유시민 작가의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당의 구조라는 건 지도부가 있어요. CEO가 있습니다. 주주가 있어요. 당원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없으면 망합니까? 고객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생존 못하는 거예요. 고객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평생 정치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건 정치는 무조건 중도 보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앙값이라는 게 없겠죠. 그런데 중도층의 어떤 흐름, 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이 정도 방향으로 나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받아 안아야 돼요. 그분들 중에는 보수 쪽에 좀 가까운 중간값도 있고 진보 쪽에 가까운 분들도 있어요. 이걸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 인사로 보여주겠다. 그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써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아주 제가 국회 출입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무슨 거의 뭐 극자라는 식으로 몰아세움을 당했었어요. 국가보안법 이런 이슈로. 거기에 또 시민분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우리 그렇지 않다. 거기에 다 포함해가지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게 쓰는 정당이다. 이게 왜 필패로 귀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필패로 귀결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필패로 귀결이 된다. 이 딱 워딩 자체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도를 향한 정치라고 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확장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치라는 거는 서로가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 있고 이 대의 명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정치가 저는 커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 이런 대의 명분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중도에 머물러 있어.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외판원처럼 영업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의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203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30이 뭐 좋아요. 2030도 국민이고 당연히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될 국민이야. 근데 2030이 좋아하니까 잠깐만 있어봐. 지금까지 공정의 틀을 한번 꺾어볼까? 시험 잘 보는 애들이 돈 잘 버는 게 당연하지. 니들이 2030 당연히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정규직이 돼야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 얘네들이 뭐 일하고 월급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정규직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독서실에 공부해서 시험 잘 보는 애들 니들이 이런 걸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 정치가 사람들을 모아야 할 깃발이 흔들려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야. 아니 민주당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 다 해준다 그래.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을 왜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어차피 나한테 다 맞춰주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잠깐 인터넷 상황이 불안정해가지고 속보를 챙겨드리지를 못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자격 논란이 있었던 송영길, 김용 두 후보에 대해서 출마 허용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오전 9시 54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 당무회의로 넘겨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데요. 이게 뭐 6개월 당비 자격 조건 뭐 이게 근데 사실 이분 두 분은 정치적으로 탄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무죄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았으니까 또.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탈당을 한 게 뭐 자진 탈당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저도 선당부사한 거죠. 취재를 해서 아는데 탈당하라고 그랬어요. 당내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빨리 귀국하고 얼른 탈당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라. 당에 부담 주지 마라. 이게 사실은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 사이의 기류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탈당하고 무죄 받고 돌아온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벌써 11시 네. 13분이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원칙이란 게 있지만 거기에 예외 규정을 저희가 당규로서 왜 뒀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그걸 적용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순리대로 잘 풀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애외도 원칙에다가 놔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애외도 원칙인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뭐 저희가 업무 보고 얘기도 좀 하고 이랬어야 네. 됐는데 검찰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네. 끝으로 갤럽 조사만 좀 요약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 긍정평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무당층 28%로 집계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 물었는데요. 찬성 28, 반대 37, 모르겠다, 의견 유보 35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찬반 물었는데요. 팽팽합니다. 42대 44, 찬성이 42, 반대가 44이고요. 약보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찬성 42, 반대 34, 극보수자에게 물었습니다. 찬성 38, 반대 53.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검찰 보안수사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위에서 유지해야 된다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전면 폐지 23, 민주당 지지층에게 존폐를 물었습니다. 존치 46, 폐지 39, 진보층에서도 양론이 비등했다.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했다라는 조사 결과 들어와 있습니다. 뭐 경제 수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뭐 종합해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헤매는구나. 이 복당 문제도 안 될 거다. 자초한 거다. 한동훈 대표가 한철수 의원한테 좀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데 굉장히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장도경 화이팅. 네, 끝으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제 오늘 재헌절 기념식에도 뭐 그러니까요. 원내대표는 가고 대표는 또 올공으로 모이자 이렇게 하고 화이팅. 4분 오열되고 있어서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인데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 결국에는 중도 보수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지지를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좀 더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길게 두 분 말씀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